당선 확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51.6%의 득표율, 1398만 2196표를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짧게는 지난 석 달, 길게는 지난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궈왔던 18대 대통령 선거. 마침내 박근혜 후보를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선택 2012 MBC 개표 방송도 지금 시작하는 이 5부를 끝으로 역시 막을 내립니다. 이번 5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최종 정리, 그리고 당선자와 지지자 모임의 동정, 마지막으로 당선자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국의 개표 상황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개표가 88.6%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1.6%의 득표율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네, 현재 1위 박근혜 후보입니다. 51.6%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네, 서울 개표 상황입니다. 61.4% 개표 진행됐고요. 문재인 후보 51.8%, 박근혜 후보 47.8%입니다. 부산입니다. 개표 94.2%, 박근혜 60%, 문재인 39.7%. 대구입니다. 박근혜 후보 80.2%, 문재인 후보 19.5%. 인천입니다. 박근혜 52, 문재인 47.6. 광주는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92%, 박근혜 후보는 7.8%입니다. 대전 역시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0%, 문재인 49.7%. 울산 개표율 99.9%, 박근혜 59.8%, 문재인 39.8%. 세종입니다. 개표 완료됐고요. 박근혜 51.9, 문재인 47.6. 경기입니다. 개표율 99.2%, 박근혜 후보 50.5%, 문재인 후보 49.2%. 강원입니다. 개표 완료됐고 박근혜 62%, 문재인 37.5%. 충북 개표 완료, 박근혜 후보 56.2%, 문재인 후보 43.3%. 충남입니다. 개표 99.9%, 박근혜 56.7%, 문재인 42.8%. 전북 개표율 99.3%, 문재인 86.3%, 박근혜 13.2%. 전남입니다. 개표 99.5%, 문재인 89.3%, 박근혜 10%. 경북입니다. 개표율은 93.7%입니다. 박근혜 후보 80.9%, 문재인 후보는 18.5%의 득표율입니다. 경남입니다. 개표 82.9%, 박근혜 64%, 문재인 35.5%. 개표가 완료된 제주입니다. 박근혜 후보 50.5%, 문재인 후보는 49%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 주변국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지금 관심사일 텐데요. 자, 그러면 주변국 세 나라 특파원을 바로 연결해서 그곳 반응,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이명서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명서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본 방송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박근혜 후보 자택을 생중계로 연결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빙 승부에서 보수 성향의 표가 결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을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의 차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벌 정책 등에서 문재인 후보와 차이를 보여왔는데 결국 한국 유권자들이 양극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가 향후 대일 관계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아베 총리의 등장에 이어 내년 2월 22일은 정부 행사로 치르기로 한 다케시마의 날이어서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총리가 초대받지 못하는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노다 정부 사이에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양국의 새 정부는 어떻게든 전향적인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남북 간 대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과는 협력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높은 투표율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일본 총선거에서 59.3%로 전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달리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 참여 열기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와 외교 여러 면에서 우리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죠. 바로 이웃 중국입니다. 이번엔 베이징 신강균 특파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신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징 그곳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신화통신과 CC텔레비전의 뉴스 채널도 서울 특파원을 생중계로 연결해 개표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면서 방금 전 박근혜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속보를 올리는 한편 박빙을 이어온 이번 대선의 경과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박근혜 후보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향후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과도 현재의 양호한 양국 관계의 기초 위에서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 이후 남북 관계의 전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고 핵무기 보유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평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대북 제재와 육자 회담의 속개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아시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을 경계하는 양상입니다. 이곳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교민들도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는데 MBC 등 한국 방송의 개표 방송을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주시하면서 새 대통령의 탄생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달 역시 대선을 치른 미국이죠. 미국 워싱턴에 이재훈 특파원을 불러서 그곳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훈 특파원, 워싱턴 반응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워싱턴 이재훈 특파원 오디오 연결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근혜 당선자가 광화문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하는 그 시간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당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겸허한 승복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문재인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승복을 하고 또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이 나라 정치를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광화문 공동 인터뷰장을 떠나서 지금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김서희 기자. 네, 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자택이 있는 삼성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에 있는 집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자택인데요. 지금 막 박근혜 후보가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광화문 국민 메시지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긴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일 아침 9시에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한 뒤 오후 2시 반에 새누리 당사 2층의 대강당으로 가서 중앙선거관리선대위원회에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박 후보 자택 앞에서 MBC 뉴스 김세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패널들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윤선 대변인,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밀착 동행하셨는데 박근혜 후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봤거든요. 가까이서 본 박근혜 후보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거의 5달 반 정도 거의 매일 수행하면서 느낀 박근혜 후보는 정말 국민을 극진하게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된 일정이었는데도 이번에 박근혜 후보의 대선을 도우면서 내가 이제까지 했었던 경험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를 모두 활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박근혜 후보, 박근혜 당선인은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성격도 아주 활달한 편도 아니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현란하게 수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답답할 정도로 연출하지 않고 말하는 건 꼭 지키겠다고 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내가 약속한 걸 얼마나 지켰는지를 늘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계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아까 박근혜 후보가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신 점은 사실은 칠레의 미셸 바첼레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서구의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칠레 같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칠레 국민들의 승리다. 그리고 칠레에서 얼마나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2012년에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 운동권자보다도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의도되지 않게 만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신율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야권 재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권 재편의 중심에 안철수 전 후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정치 분석가들의 관측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거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안철수 후보, 전 후보죠. 안철수 전 사실 왜 조윤선 대변인 보냐면 진짜 대변인답게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주눅이 들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하는 것이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 재편의 중심축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2월 정도에 돌아와서 4월 정도에 재보선을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심적인 야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어서의 이념 구도를 안철수 전 후보가 신당을 만들고 세력이 커진다면 그 안철수 전 후보에 의해서 기존의 이념 구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글쎄요, 뭐 상당히 진보라고 주장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은. 근데 진보 대 보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주 극심한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주목을 하고 그것이 본의 아니게 이번 대선이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결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발 뭐 정치라는 게 갈등을 먹고 사는 건 사실이지만 미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미워하고 너무 정말 상대를 마치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고요. 아까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다시 연결됐다고 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 나와 있습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이번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은 현재 수요일 오전 10시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미국 언론들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을 주요 뉴스로 긴급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백악관과 국무부가 곧 당선자에 대한 축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내일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함께 양국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초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한 현안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안보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 안보 동맹의 기본 틀이 계속 유지 혹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한미 FTA를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당선이 확실시되는 박근혜 후보 51.6%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48%입니다. 네, 계속해서 변화하는 표차를 보고 계신데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희망 메시지 특산 떡 속에 담아봤습니다. 희망의 떡잔치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의 특산떡은 오색 경단이네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소통과 화합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 51.8%, 박근혜 후보는 47.8%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의 특산떡은 삼병입니다. 바른 교육이란 메시지가 담겼네요. 정성스럽게 비는 삼병 속에 미래를 비는 참교육에 대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네, 인천에서 박근혜 후보 51.8, 문재인 후보는 47.8%입니다. 경기에서 박근혜 후보는 50.4, 문재인 후보는 49.2%네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특산떡은 망개떡이네요. 망개떡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네, 집값 안정, 내 집 마련의 희망 메시지네요.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 60%, 문재인 후보 39.7%. 네, 울산이고요. 박근혜 후보 59.8, 문재인 후보 39.8. 경남은 박근혜 후보 63.8, 문재인 후보 35.7. 대구 경북 지역 특산떡은 찹쌀볶음입니다. 기름에 찹쌀볶음이가 잘 구워지고 있는데요. 일자리 확충이란 메시지네요. 네, 대구입니다. 박근혜 후보 80.1%, 문재인 후보는 19.5%입니다. 경북 박근혜 후보 80.9, 문재인 후보 18.5. 네,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특산떡은 곤떡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보시죠. 첨단과학, 성장 동력이란 메시지가 있었네요. 대전에서 박근혜 후보는 50%의 득표율, 문재인 후보는 49.7%입니다. 세종, 박근혜 51.9, 문재인 47.6. 충남입니다. 박근혜 후보 56.7, 문재인 후보 42.8. 충북 지역은 약편입니다. 몸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육아 문제 해결이네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특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충북에선 박근혜 56.2, 문재인 43.3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특산떡으로 공영 조화고가 꼽혔습니다. 노인 복지가 담겨 있네요.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입니다. 광주 문재인 92%, 박근혜 7.8%. 전남 문재인 89.3, 박근혜 10%. 전북 지역 특산떡은 수리치 절편입니다. 절편은 참 친숙한 떡인데요. 절편에 찍힌 무늬엔 각기 다양한 의미와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공약 지키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죠? 네,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는 86.3%, 박근혜 후보는 13.2%입니다. 이어서 강원 지역은 이름만 들어도 예쁜 구름떡입니다. 강원도는 구름떡처럼 자연환경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건강한 환경이네요. 네, 강원입니다. 박근혜 62%, 문재인 37.5%. 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특산떡은 달떡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메시지,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네, 제주입니다. 박근혜 50.5%, 문재인 49%. 네, 각 지역의 특산떡 속에 담아본 국민 여러분의 희망 메시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본인이 다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당선인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서혜연 기자의 정리로 보시겠습니다. 5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첫째 딸로 태어난 박근혜 당선인은 올해 60세입니다. 10살 때인 61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으로 최고 권좌에 앉게 되면서 박 당선인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중학교와 고교를 대통령의 딸 신분으로 다녔고 23살 대학생이던 시절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나서기도 했던 박 당선인은 79년 11.6으로 부모가 모두 총탄에 사망하는 비운의 딸로 청와대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97년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 당선인 정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당시 탄핵 역풍은 당을 위기로 몰았고 당은 총선의 얼굴로 박근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간직하고 백지 위에서 새롭게 박 당선인은 즉시 천막당사 승부수를 띄웠고 선거 결과 당을 구했다는 평가가 따랐습니다. 2년 뒤인 2006년 5.3.1 지방선거. 이런 정권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커터칼 테러를 당해 입원해서도 대전은요라며 선거 상황을 걱정했다는 일화가 남겨진 이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은 압승하면서 박 당선인에겐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의 후보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깨끗이 패배를 인정한 박 당선인의 연설은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재기의 발판이 됐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어진 이명박 정부. 친이 친박 갈등의 골은 깊었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직면한 위기감은 박 당선인을 다시 당의 전면에 세웠고 새누리당을 승리했습니다. 이런 선거의 여왕은 이제 당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와 원칙 지킴이의 이미지가 그 힘이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험난했던 지난 대선 역정을 돌아봤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현 정부 내내 여권의 사실상 유일한 대권 후보로서의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신뢰와 원칙, 준비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것이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의 결정적인 바탕이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한번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에는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전당대회 역시 대세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득표율 84%, 나머지 4명의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우리 정당 역사상 유력 정당의 첫 여성 후보가 됐지만 경선 규칙 변경을 놓고 불거졌던 당내 갈등과 사당화 논란은 대권 가도에 가장 먼저 던져진 숙제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길에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박 당선자에겐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큰 정치적 자산인 동시에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대선 전 초반 야권은 5.16과 유신 등 과거사의 고리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선자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실화된 야권 단일화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극에 달했던 네거티브, 검증 공세에 대해선 직접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흑색 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세 일정 중 불상사로 15년 정치 역정 내내 자신의 곁을 지켜왔던 보좌진을 떠나보내야 했던 것, 인간 박근혜에게 다시 한번 몰아닥친 충격이자 손실이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선거의 여왕, 수첩공주, 원칙의 정치인.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는 이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들은 물론 그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겠죠. 그렇지만 당선자 주변에는 충성심 강하고 입이 무거운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길게는 15년 정치 역정을 함께한 그림자 보좌진부터 또 대선 국면에 합류한 참모진까지 박근혜의 사람들을 곽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을 첫 손가락에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친 박근혜에게 좌장이었던 김 본부장은 한때 당선인과 멀어졌었지만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격 귀환, 특유의 카리스마로 캠프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께서는 당연히 대통령에 당선되실 겁니다. 그때 저는 대기 정군의 연장선상에서 그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경선 캠프의 총괄 본부장과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다. 당내 쇄신욕으로 물러난 최경환 의원. 대선 자금과 당무 전반을 담당한 서병수 사무총장과
당선인의 경제과외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원내대표, 박근혜 입 이정현 공보단장과 비서실장 이학재 의원, 이른바 친박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당선의 핵심 공신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광도 서강대 명예교수를 필두로 최회출 영남대 교수,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이 핵심 멤버로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을 집대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의 역임은 특히 성공한 인선으로 꼽힙니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대선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박 당선인이 선점하도록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확신에는 전 변함이 없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바입니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권력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 정당 개혁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권이 실세라는 말이 우리 정치, 정부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선 박근혜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15년간 한결같이 곁을 지켜온 이른바 그림자 보좌진 4인방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과 홍보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이재만 이춘상 보좌관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을 모신 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다던 이춘상 보좌관은 유세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당선의 감격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자로서의 최대 숙제는 역시 바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일 겁니다. 가계부채와 일자리 그리고 경제 민주화 가다듬기 등이 주요 과제일 텐데요. 송영환 기자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정책 1순위는 중산층 재건과 가계부채 해결입니다. 우선 320만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기초수급자는 최고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또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낮춰 무너진 중산층을 전체의 70%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 지원을 늘려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모방형이 아니라 이제 선도형으로 나가야 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이런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현행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확충 등 매년 45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해 세입자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IT, 문화,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는 이른바 창조 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개척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 해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네,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개표는 92.7%가 진행이 됐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1.6%고요. 문재인 후보는 47.9%입니다. 표차는 100만 표 이상 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상황입니다. 개표 71% 진행됐고 문재인 후보 51.7%, 박근혜 47.9%입니다. 네, 부산 개표율 97.7%, 박근혜 60%, 문재인 39.7%입니다. 대구입니다. 개표 완료됐고요. 박근혜 후보 80.1%, 문재인 19.5%입니다. 인천 개표율 96.4%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 51.7%, 문재인 후보는 47.9%입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입니다. 개표 완료됐고요. 문재인 후보 92%, 박근혜 후보 7.8%입니다. 대전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50%, 문재인 후보 49.7%입니다.
울산 역시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59.8%, 문재인 39.8%. 네, 세종 역시 개표가 완료됐고요. 박근혜 후보 51.9%, 문재인 후보 47.6%입니다. 네, 경기입니다. 개표 99.9% 진행됐고 박근혜 50.4%, 문재인 49.2%입니다. 강원입니다. 박근혜 62%, 문재인 37.5%. 충북입니다. 개표 완료됐고 박근혜 56.2%, 문재인 43.3%. 네, 충남입니다. 박근혜 후보 56.7%, 문재인 42.8%. 전북입니다. 문재인 86.3%, 박근혜 13.2%. 전남 개표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89.3%, 박근혜 10%. 경북입니다. 개표 97.9%, 박근혜 80.9%, 문재인 18.5%. 경남 개표율 90.7%, 박근혜 63.6%, 문재인 35.9%. 제주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0.5%, 문재인 49%. 네, 대선 이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박근혜 당선자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이라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대규모 경제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 이런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신정 기자가 요약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의 첫걸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전향적으로 이행하고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를 늘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육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즉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습니다. 박 당선자는 그러나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회복에 앞서 확고한 안보력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등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을 만들어 로켓이나 북핵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 관리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교류를 금지한 현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무조건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네, 박근혜표 복지의 상징은 바로 맞춤형 복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또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되 경제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 교육 정책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사실상 0%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모든 시험을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밤 10시까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무료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중학교에선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독서와 예체능, 진로 체험에 시간을 갖도록 자유학기제를 실시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혜택은 시급한 대상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했습니다. 암과 심장병, 중풍과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2016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추가로 들게 될 14조 원은
복지행정 계획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선 기초노령연금을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이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가장 공들여 강조했던 구호도 바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죠. 양효걸 기자가 여성 대통령 탄생의 역사성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성으로 평가받는 고 박순천 여사.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5선을 기록하며 민주당 총재와 민중당 최고위원, 신민당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맞서며 선 굵은 정치로 우리 정치사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녀였지만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후 여성 국회의원, 여성 총리, 여성 정당 대표 등이 정치권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유력 정당의 대권 주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첫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이자 첫 여성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가장 공을 들여 강조한 것도 바로 여성 후보로서의 강점이었습니다. 지지층 확장의 한계와 보수층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여성 리더로서의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의 위기를 2번이나 극복한 자신의 정치 역정을 상기시키며 지금이야말로 어머니 같은 희생과 강한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리 유세에서는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와의 기억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여성 리더십의 부드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 탄생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정치 쇄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와 권력 다툼 등 정치권의 구태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성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겠다며 보육정책 등 여성 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로 첫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역을들이 국가를 이끌었거나 지금도 지도자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요? 양윤경 기자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얘기할 때 누구나 처음 떠올리는 인물 마가렛 대처. 단호한 의지와 타협 없는 추진력을 가진 이 철의 여인은 자수성가로 시장까지 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34살 정치를 시작한 이후 주택장관, 교육장관, 최초 여성 당대표 등 화려한 이력을 써내려간 대처는 마침내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에 오릅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영국 경제를 위해 대처는 혹독한 긴축재정과 민영화 등 강경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타협 대신 파병이라는 결단을 내려 외교적으로도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재확인한 대처는 3기를 연임하는 최장기 집권 후 정계를 은퇴합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마가렛 대처로 불립니다. 정치 감각과 수완이 뛰어나고 배포가 크다는 평을 받는 메르켈은 특히 그리스 재정 지원 과정에서 조율의 리더십을 발휘해 전 유럽을 덮친 경제 위기 극복을 총지휘하면서 독일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이미 경제면에선 사실상 유럽의 최고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르켈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꼽은 올해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여성 지도자 아웅산 수지는 민주화에 헌신한 삶 자체로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웅산의 딸로 직접 정치 활동을 한 건 7년에 불과하지만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20년 넘게 구금이나 가택연금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지는 올해 4월 압도적 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미얀마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민경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개표 93.9% 이뤄진 가운데 51.7%의 득표율.
네, 전국 상황입니다. 개표 94% 이뤄진 가운데 1위 박근혜 후보 51.7%, 문재인 후보 47.9%입니다. 네, 서울은 개표가 74%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1.7%, 박근혜 후보 48%입니다. 부산입니다. 개표 98.8% 이뤄진 가운데 박근혜 후보 59.9%, 문재인 후보 39.8%입니다. 대구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80.1%, 문재인 후보 19.5%입니다. 인천입니다. 개표 98.7%,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48%. 광주 개표 완료, 문재인 92%, 박근혜 7.8%. 대전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0%, 문재인 49.7%. 울산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9.8%, 문재인 39.8%. 세종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1.9%, 문재인 47.6%. 경기입니다. 박근혜 후보 50.4%, 문재인 후보 49.2%. 계속해서 강원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62%, 문재인 37.5%. 충북 개표 완료, 박근혜 후보 56.2%, 문재인 후보 43.3%. 충남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6.7, 문재인 42.8. 개표가 완료된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는 86.3%, 박근혜 후보는 13.2%입니다. 전남 역시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89.3, 박근혜 10. 경북입니다. 개표율 99.3%, 박근혜 후보 80.8%, 문재인 후보는 18.6%입니다. 경남입니다. 개표 93.1%, 박근혜 63.5%, 문재인 36%. 제주 개표 완료, 박근혜 50.5%, 문재인 49%. 네, 박근혜 네, 지금까지 개표 막바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개표율이 93%, 4%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서 남은 투표함을 모두 열어서 2위 득표자가 모두 다 가져간다고 해도 역전할 수 없을 때, 바로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죠. 공식적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한 다른 영상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특히 팍팍한 삶을 사는 서민,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자 등 우리네 힘든 이웃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기대하는 그런 장이기도 했죠. 그들이 새 대통령에게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등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시급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 정도는 정부에서 조금 알맞은 대책을 내놔서. 저 딸이 둘인데 교육비가 그 일반 생활비에 차지하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작은 골목 시장을 더 활성화를 시키게끔. 참 다양한 희망을 갖고 계시네요. 새 대통령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이분. 올해 27살 서슬기 씨입니다. 대체 뭘 하시나 봤더니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시네요.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길면 4일, 짧아도 이틀, 3일이면 3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빼곡히 적힌 이건 뭔가요? 제가 이제 달력 만들어 놓고 회사 그 마감일 같은 거 메모해 놓고 이쪽도 9월달에 지원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거의 하루 걸러. 그때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막 나올 때여가지고 다 이제
떨어지신 거네요? 네, 그렇죠. 슬기 씨가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건 6개월 전입니다. 토익이나 학점도 나쁘지 않고 대학 졸업 후에는 1년간 미국에서 인턴 경험까지 쌓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0군데 회사에 지원해 줄곧 떨어지기만 했다네요. 쉽진 않겠다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스펙이었으면 어딜 갔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하긴 하는데. 슬기 씨는 일주일에 2번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김조연 씨 혹시 생활신조나 좌우명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좌우명은 항상 감사하며 살자. 와, 스터디가 마치 진짜 면접 같네요. 면접이 중요하다 보니 실전처럼 연습을 한다는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취업을 못 하신 걸까요? 그런데 김 박사, 지난번에 면접 본 건 어떻게 됐어? 다음 주 중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알잖아 내 스펙. 아, 스펙하면 김 박사지. 급한 건 그쪽이지 뭐. 청년 싫어? 우리 얘기인가 남의 얘기지. 남의 얘기잖아. 아이 뭘 걱정해. 정말 스펙 때문일까요? 토익은 935점 정도고요. 미국 어학연수 한 10개월 정도 다녀왔어요. 학점도 한 3점 후반대예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토익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이고 자격증도 한 3, 4개 정도 있고. 이런 20대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청년 취업자 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다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백수들은 착해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프랑스 백수들은 일자 달라고 다 때려 부시고 떨던데 우리나라 백수들은 다 지타진 줄 알아요. 지가 못나서는 줄 알고. 아유. 우리 청년 세대들 순하고 부지런한 편이죠. 나라 탓, 정부 원망하기보단 묵묵히 실력 쌓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이젠 성장마저 주춤해지면서 청년들의 좌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도 큰 문제겠죠. 2012년 새해 첫날 방송된 화면을 볼까요? 32살 서간진 씨의 올해 목표는 결혼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될 희망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딱히 답은 못 드리죠, 제가. 결혼이 올해 목표라고 하셨던 석안진 씨.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결혼은 하셨을까요? 못했습니다, 결론은. 못했고요.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틀려지는 사례. 정규직이 아니라는 게 큰 걸림돌이 됐다고 하시네요. 안타까운 건 다른 사정도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잔업까지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의 60%밖에 되지 않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도 크다고 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얘기하면 빚자든 언제든 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정규직이니까. 실제로 정규직도 신규 채용을 안 한 지가 한참 됐어요. 제가 채용할 때마다 제가 넣었었는데. 그리고 자꾸 비정규직이 공장 안에서도 늘어나고. 흥행 대박이 난 이 영화의 총 관객 수는 600만 명. 바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숫자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란 건데요. 아니 근데 계약직이라며.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런 건지. 그래도 들어가서 잘하면은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해줄 거야. 그치? 물론 이런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는 4%도 안 된다니까 말이죠. 사장님!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한번 잘해봐라. 사장님. 대한민국은 사장님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주요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게 바로 우리나라라네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전 8시. 올해 48살인 장길수 사장님이 셔터 문을 올리고 있으시네요. 이 자리에서만 21년째 카센터를 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청소를 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손님이 오질 않는군요. 날이 추워지면 카센터도 바빠진다고 들었는데 장 사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장사가 안 됐나요? 한 3, 4년 전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게 한 3, 40% 정도 매출이 줄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IMF도 겪었었고 그랬는데 IMF 때는 이보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줄어버린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는데요.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그 프랜차이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많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데서 자꾸 일거리를 자꾸 뺏어가니까. 자동차 정비업계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카센터 직영점과 가맹점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네요. 하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무료 쿠폰까지 나눠주며 영업하는 대기업을 상대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밤 8시. 장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12시간 문을 열었지만 정비한 차량은 고작 넉 대뿐입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200만 원을 못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참 힘들죠. 이러다 보니 난생 처음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생활을 하려면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그렇다고 이 업을 접을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뭐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좋아져야 되겠죠. 막연한 희망을 안고 퇴근하는 장 사장님. 내년엔 어깨가 좀 펴지셨으면 싶네요. 마지막으로 50대에 일하는 어머니 한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요? 학교 급식을 만드는 조리실이군요. 익숙한 솜씨로 감자를 써는 이분. 12년째 급식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52살 양영식 씨입니다. 큰 솥에 국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네요. 학생 730명의 점심을 6분의 조리원들께서 모두 만드신다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점심 배식이 끝나면 좀 한가해지실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이제부턴 설거지 전쟁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고 구석구석 청소도 합니다. 우리는 도란들이고 사우나 하니까 감사한 줄 알고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사우나에 온 것처럼 엄마들이 그렇게 옷이 다 젖고 여름에는 거의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노동이죠. 한마디로 중노동. 이렇게 일하고 한 달에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한 12년 됐는데 한 110만 원 정도? 네.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라 하시네요. 80만 원에서 이제 한 90만 원 그 사이? 그렇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맡고 있었던 거죠. 힘들게 일하고 퇴근했지만 밀린 설거지 하랴, 청소하랴, 집에서도 쉴 틈은 없으시네요. 버스기사인 남편 월급만으로는 여의치 않아 일손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양영식 씨. 하지만 맞벌이로 벌어도 대학생이 된 2딸과 중학생 아들까지 3남매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지금 저축 못해요. 계속
갈수록 많이 났었죠. 1학기는 학자금 대출. 그럼 이제 2학기 때 모아지면 2학기 때는 그냥 내고. 그러다 또 이제 모으고 안 되면 또 학자금 대출.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어 비싼 등록금 대가며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시다네요. 로또가 됐다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행운을 바라지 않고서는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뭐 양쪽 다 벌어가지고 한 달에 뭐 300 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몇 년을 벌어야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겠어요. 꿈 같은 얘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상당수가 빚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빚을 안고 있고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대기업 위주로 되는 그런 데만 잘 살게 되고 그다음에 돈 많은 사람만 더 잘 살게 되고 그런 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가 요즘 들어 더 크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고용 불안 없이 일을 하고 땀 흘린 대가는 보장되는 사회. 또 성장의 혜택이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 새 대통령님,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힘차게 뛰어주실 거죠? 네, 새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텐데요. 어떤 절차로 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지 장미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회동으로 시작됩니다. 당선자가 확정된 지 통상 2, 3일 이내에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치고 나면 2주일 안에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려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지난 14대 문민정부 때 처음 등장한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철학과 핵심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만큼 향후 5년의 임기보다도 더 크다는 말로 그 중요성이 역설됩니다. 법에 따라 24명 안팎의 인수위원이 임명되지만 실무, 자문위원을 합치면 모두 200여 명이 선정되는데 새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92년 김영삼 당선자는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로 구성하는가 하면 2007년 이명박 당선자는 전문가 위주의 인수위를 짜기도 했습니다. 인수위는 2달 안팎의 기간 동안 주요 부처로부터 현직 대통령과 동일하게 업무 보고를 받고 부처 조정,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새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는 사실상 오늘 이 시각부터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바로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단 경호부터 달라집니다. 당선자는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를 받게 되며 당선자의 밀착 경호뿐 아니라 직계 가족도 경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며 자택과 집무실이 있는 정당 당사에도 경찰이 국가원수급 경호 경비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인수위는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된 뒤로부터 30일까지 존속이 가능합니다. 당선자는 부처 장관의 현안 보고를 받으며 예비 대통령 후보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우방국 등 해외 방문 시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전국 개표가 95.5% 진행 중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47.9%, 강지원 0.2%입니다. 김순자 0.2, 김소연 0.1, 박종선 0.1.
네, 서울은 개표가 80.4% 진행됐고요. 문재인 후보 51.6%, 박근혜 후보 48%입니다. 부산입니다. 개표 99.5%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59.9%, 문재인 39.8%. 네, 대구는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80.1%, 문재인 후보 19.5%입니다. 인천 개표 99.9%입니다. 박근혜 51.6, 문재인 48. 광주 개표 완료, 문재인 후보 92%, 박근혜 후보 7.8%. 대전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0, 문재인 49.7. 네, 울산 개표 완료, 박근혜 후보 59.8%, 문재인 후보 39.8%. 세종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1.9%, 문재인 47.6%. 네, 개표 완료된 경기에서는 박근혜 후보 50.4%, 문재인 후보는 49.2%입니다. 강원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62%, 문재인 37.5%. 네, 개표 완료된 충북, 박근혜 56.2, 문재인 43.3. 충남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6.7%, 문재인 42.8%. 전북입니다. 문재인 86.3, 박근혜 13.2. 전남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89.3, 박근혜 10. 경북입니다. 개표가 완료됐고요. 박근혜 후보 80.8%, 문재인 후보는 18.6%입니다. 경남입니다. 개표 95.7%입니다. 박근혜 63.4, 문재인 36.1. 제주입니다. 개표 완료됐고요. 박근혜 50.5, 문재인 49%. 네, 시도별 판세 보겠습니다. 개표 95.8%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후보 인천, 경기 등 13곳에서 1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과 전북, 광주 등 4곳에서 1위입니다. 시도별 득표율 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입니다. 인천 51.6, 서울 48, 경기 50.4, 강원 62. 충남 56.7, 세종 51.9, 대전 50, 충북 56.2. 제주 50.5, 전남 10, 광주 최저로 7.8, 전북 13.2. 경남 63.4, 대구 80.1, 경북이 최고였습니다. 80.8, 부산 59.9, 울산 59.8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보겠습니다. 인천 48, 서울 51.6, 경기 49.2, 강원 37.5. 네, 충남에서는 42.8, 세종 47.6, 대전 49.7, 충북 43.3. 제주 49, 전남 89.3, 광주가 최고입니다. 92, 전북 86.3. 경남 36.1, 대구 19.5, 경북이 가장 낮습니다. 18.6, 부산 39.8, 울산 39.8. 네,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특별한 곳이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입니다. 구미 시민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80.3%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9.4%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에서는 매년 유경수 여사의 생일에 탄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옥천에서 박근혜 후보는 64.5%, 문재인 34.6%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 대구 달성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을 기록했는데요. 박근혜 80.9%, 문재인 18.7%입니다. 네, 대통령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야기 가운데는 한마디로 기이하고도 신비스러운 내용이 많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대통령과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잠시 머리 식히시죠. 대통령,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들을 둘러싼 황당한 루머는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늘 존재해왔는데
대통령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10원짜리 동전 덕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6년 통화조치에 의해 최초로 탄생한 동전 10원. 17년 뒤인 1983년 1월 15일 모든 주화의 도안이 재정비되면서 10원 동전의 도안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다보탑의 위치가 입체적으로 수정된과 동시에 기단 위에 어떤 물체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바로 이 10원짜리 동전 때문이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노태우 후보. 그는 한 스님으로부터 불상을 집집마다 세우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고 어느 집에나 하나쯤 굴러다닐 10원짜리 동전 안에 불상을 새겨넣었다는 것. 그 후 기독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10원짜리 안에 불상을 없애줄 것을 청원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고 한국은행 측에서 이는 불상이 아닌 돌사자상이라는 해명을 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했습니다. 화폐에 얽힌 또 다른 루머. 해외 화폐에 대통령이 그려진 화폐가 많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화폐에 대통령의 초상이 없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1950년 한국은행 설립 이후 지금까지 화폐 도안에 들어간 대통령의 초상화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인데 여기 바로 그 루머가 있다. 돈은 반으로 접어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시중에는 가운데에 접힌 자리가 달아 대통령의 초상이 보기 향하게 된 지폐가 많이 유통되었고 그 사실을 접한 대통령의 한 고위 측근은 대통령의 용안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화폐의 발행을 중지시켜버렸다고 한다. 그 후 화폐에서 대통령의 초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와 같은 일화는 과연 진실일까? 권력에 과연 충성하고자 했던 아첨배들이 만들어낸 해프닝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대국이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러시아. 러시아를 통치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놀라운 징크스가 존재합니다. 러시아의 역대 대통령들은 번갈아가며 머리숱이 없었다. 일명 대머리 변증법이라고도 불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대머리 법칙의 시작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난히 까맣고 숱이 많은 머리를 자랑하던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의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20대 때부터 이미 머리숱이 없었고 그 다음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은 수많은 까만 머리와 코수염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탈린의 뒤를 이어 집권한 니키타 크루스초프는 방천장의 불빛을 고의로 반사해 협상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확실한 대머리. 크루스초프를 시각시킨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스탈린의 코수염을 눈썹에 옮겨 달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털보였고 유리 안트로포프는 대머리. 콘스탄틴 체르넨코는 숱 많은 백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역대 러시아 대통령 사상 가장 숱이 적은 머리였고 러시아를 통치한 초대 대통령 예르친은 숱이 많은 머리. 그 바통을 이어받아 러시아를 통치한 푸틴은 다시 머리숱이 없었다. 제5대 대통령직을 수행한 메드베데프는 숱이 많은 머리. 그리고 바로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 놀랍게도 대머리인 푸틴 대통령이 다시 권좌에 오름으로써 대머리 징크스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대머리 징크스. 대머리와 대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대로 권력을 잡게 되는 이런 현상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지금까지 대통령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와 속설. 대통령 진실 혹은 거짓.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1.6%의 득표율입니다. 네, 서울 개표 상황입니다. 83.4%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 51.6%, 박근혜 48%입니다. 네, 부산 개표 99.5%, 박근혜 59.9%, 문재인 39.8%. 대구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80.1%, 문재인 19.5%. 인천 개표 완료.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48%. 광주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문재인 92%, 박근혜 7.8%. 대전 개표 완료. 박근혜 50%, 문재인 49.7%. 울산입니다. 개표 완료됐습니다. 박근혜 59.8%, 문재인 39.8%.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은 약 96.4%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직 넘버판을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선은 확정됐습니다만은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되는 순간, 즉 남은 표를 2위자가 모두 가져간다 해도 승부에 변함이 없는 그 시점, 거기까지 지금 현재 6,702표가 남아 있습니다.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선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개표율 96.5%인 그 순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운이 남습니다. 절반의 지지로 당선됐지만 나머지 절반은 반대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당선자와 캠프는 겸허하고도 절실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정치를 화합과 소통, 그리고 상대를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로 거듭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선은 끝났고요. 우리의 정치가 바로 상생의 정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오후 4시부터 장장 10시간 가까이 계속되어온 선택 2012 MBC 선거방송도 막을 내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